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곳은 정읍에 위치한 동학혁명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면서 일으킨 혁명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왜 왔겠습니까?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 오늘 특별한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곳에는 특별한 분들을 모셔야겠죠? 오늘 임형진 교수님, 성강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맞아요.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먼저 해야 됩니다. 19세기는 그 정조 시대 때 개혁 정치가 다 무너지고 이른바 탐관오리들이 들끓고 세계관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내적 위기는 탐관오리들이 너무 가렴주구를 너무 일삼아갖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19세기 내내 전염병이 그렇게 들끓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홍수나거나 아니면 또 가물거나. 그러니까 19세기엔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여기 백성들이 유랑민화되는 시기가 바로 또 19세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당시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860년에 수훈 최재우에서 창도된 동학이죠. 하늘과 같이 존엄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동학이고, 동학은 끈질기게 민중 사이에 확산이 되면서 동학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바로 동학의 이념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그 이념이 이제 확산되는 계기가 이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강화도 제약을 맺지 않습니까? 강화도 제약을 맺으면서 말하자면 국제 질서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탐관오리들한테 뜯기고 있는데 외세가 또 와서 또 우리 민족을 수탈해가는, 그야말로 백성들이 살기 가장 힘들었던 세기가 19세기가 아니었나. 바로 이제 그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들끓고 병이 창궐하고 외세가 침략하고 이 와중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이념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한번 마음을 둬볼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혹하던 시대. 예. 이걸 접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여기에 등장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그 1855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제 몰락한 양반가였어요.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인물이었었던 거로다가 이제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확산되고 있었던 동학에 매료된 거예요.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전봉준이 신문을 받을 때, 일본군에 이제 체포돼서 신문 받을 때 동학에 왜 입도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경천 수심 때문에 입도를 했다. 경천 수심,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똑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게 중요하느냐? 그렇게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협동한 힘이 바로 이제 보구감민으로다 이어진다. 보구감민 정신 때문에 당신은 동학에 입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동학농민혁명은 고부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왜 그렇죠. 하필 고부였는지. 예, 고부가 지금은 면이잖아요. 네. 일개 면인데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군이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가운데서는 전주 다음으로 큰 그런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제부터 이어져서 여기 고부를 지나서 만경, 그 다음에 옥구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그 호남평야가 이루어지는 아주 그 기름진 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고부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 권력과 줄이 닿아 있는 그런 사람. 그 정도가 돼야 고부 군사에 임명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조병갑이 고부 군수였는데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 고부 군수 조병갑은 당시 그 양주 조씨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집안에 그 이제 대원군이 섭정할 당시에 영의정을 했던 조두순이 큰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권세 있는 가문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병갑 하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탐관오리의 대명사가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위세가 정말 대단했었나 봐요. 동진강에 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보를 또 새로 하나 짓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석보라고 하는 보를 짓거든요. 처음에 지을 때는 만석보를 짓고 난 다음에는 세금을 몇 년 면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만석보를 짓고 난 다음에는 세금을 걷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보에 세금도 걷고 새로 만든 만석보에 세금도 걷고 라고 하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람이 참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고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고부, 이곳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킬 정도면 얼마나 수탈을 해갔길래 횡포가 정말로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부에서 벌어졌던 이 특히 이제 고부봉기로다 우리 알려져 있는 가보 동학혁명의 시작이죠.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봉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봉기로다가 생각을 해요. 봉기라는 건 원민들, 그러니까 네네. 원한을 가진 백성들이 일으킨 것이 이제 봉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학자들이 이제 다시 연구를 해갖고 봉기가 아니라 기포다. 기포는 저 동학의 동학의 조직이거든요. 접재와 이제 포제로 다 해서 이제 동학의 그 접재가 이제 소규모 조직이라면 네. 포제는 이제 그보다 넓은 조직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무슨 포가 이제 지역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가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포, 포가 들고 일어났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포가 되면 이제 동학의 조직이 이제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부에서 봉기가 아니라 기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학자들이 새롭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계기가 사발통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예, 그럼요. 사발통문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 사발통문은 저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893년 11월 달에 국사발, 사발 있지 않습니까? 네. 사발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거기다 이제 원을 그려서 사람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모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명을 하면 제일 앞에 1번 쓴 사람이 1등 요놈이다. 예요. 우리 저 사발을 엎어놓고 거기다 이름을 쭉 써놓으면은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잖아요. 시작이 없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발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서명을 하고 이제 거기다 문서 내용을 적고 이제 통문을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사발통문이라고 하는데 내용에 의하면 이제 동학혁명은 이 고부봉기는 봉기가 아니라 기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부봉기가 아니라 이제 고부기포다. 그건 우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된 그리고 잘 조직된 차원에서 움직여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좀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사발통문 안에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나요? 사발통문의 이제 뭐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써놓으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놓으신 것이고 거기 이제 4개의 계획을 적어놨어요. 그 이제 첫 번째 계획은 이제 고부 군수인 조병가비를 쳐서 목을 매달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조병갑의 학정이 심했던 것이고 그 당시 고부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은 그건 진짜 뭐 밀란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진주 밀란이니 무슨 홍경래난이 이런 것처럼 뭐 관리를 하나 이렇게 처벌하고선 했다면 그걸 끝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봉기가 아니라 이제 기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군수 무기고를 털어갖고 화약을 이제 우리가 확보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관리 이 소위 이 아전들, 이거 아전들의 횡포들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야말로 탐미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군수의 눈을 멀게 하고 아부를 떨면서 이제 착취해간 그들을 또 처단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이제 경구인데 네 번째는 전주영을 함락한다. 그러니까 전주는 당시 이제 호남의 수부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전주영이라는 건 전주성을 함락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경사로 직행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는 서울이잖아요. 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부에서 난을 일으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이 무기를 준비해갖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던 그 탐관오리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양으로 향하겠다라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발통문의 가장 커다란 내용이고 또 가장 커다란
의의랄까요? 라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준비된 혁명을 꿈꿨다라고도 맞습니다. 볼 수 있는. 예. 고부봉기가 그동안 그 원민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다 일으켰다. 그날 1월 8일 날 그 말목장터라는 이 정읍에 고부의 그 말목장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감나무가 크게 있는 거기서 장이 열렸어요. 1월 8일 날. 그 장날 모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웅성웅성하는데 감나무 아래에서 이제 전봉준 장군이 여기서 일장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조병갑이를 치자. 조병갑이 학정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호응해가지고 그 이제 무기들을 갖고 와서 1월 10일 날 이제 그 고부 관할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고부 봉기로다 우리가 알았었는데 그냥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명했던 20명이 한결같이 다 동학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20명의 동학도들이 모여서 서명을 했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고부에서는 기포가 있었다. 동학의 조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일으킨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즉흥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원대한 맞습니다. 계획이 예, 있었던 거네요. 예. 근데 왜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들이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다 이런 소식들을 봤는데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이 사발통문도 그 안에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예. 지난 그 5월 2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그 유네스코 그 집행위원회가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기록물들, 그 당시 생산됐던 기록물들을 세계 기록유산으로다가 등재하는 것이 확정됐죠. 185건의 기록물이 등재가 됐는데 그 중에 당당하게 사발통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럽니다.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고부 농민 봉기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고부 농민 계획 이게 기포. 바로 이제 진행이 되나요? 이걸 이제 계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유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탐관 오리를 제거하는 그렇죠. 것이 사실 1차 계획. 네, 1차 계획이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네, 그거 눈치를 채고 그러나 조병갑은 이 고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부가 노른자의 땅이니까 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고부 군수가 임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 약 한 달 가까이 한 6명이 새 군수로 임명이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와서는 조병갑이 있는 걸 보니까 안 하겠다고 명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사임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시 이제 전라도 관찰사 이제 전라감사죠 김문현이 1월달에 다시 이제 서울에다가 조정에 조병갑을 고부군수로 다시 임명해 주십시오. 1월 9일 날 이제 조병갑을 다시 고부군수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참 그때 당시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게 나랍니까라는 말이 나왔겠네. 이제 1월 9일 날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다시 임명이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말목장터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발통문에 얘기했던 첫 번째 고부 관할을 점령하는 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 1월 9일 날부터 1월 10일 날 새벽까지 숨가쁘게 그 고부 기포의 준비가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거죠. 발령이 난다는데 어쩌지?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남는단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 실행하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0일 날 새벽에 이제 예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고부군으로 점령을 하러 들어가는데 고부군까지 가는데 한 20리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고부군의 북성문 앞에 모여서 그렇게 해서 고부 기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계획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농민들이잖아요. 네, 계획대로 그렇죠. 이루어집니까? 그 당시 지방 관아에는 그렇게 관병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명이 쳐들어가게 되니까 조병갑은 이미 이제 봉기군들, 기포군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못 만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결과는 석방을 어떻게 해서. 되나요? 뭐 그 완전히 이제 고부군을 장악을 하게 네. 되고 그 고부군에 있었던 원민들을 석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시 그 조병갑이 모아놨던 그 창고에 있었던 곡식들을 농민들에게 다 풀어주게 되는 야. 예,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고 야간 1월 17일까지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고부군을 점령해서 그러한 일들을 그 조병갑의 학정에 반대되는 일 그런 일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은 다 계획을 하고 사발통문을 통해서 준비된 것들을 다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관군이 놔두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고부에서 기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전라감사 김문현일 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병갑이 바로 그 김문현한테로 도망을 갑니다. 어허. 예. 김문현은 자기가 추천을 해서 임명된 조병갑이니까 네.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전주에 있었던 전라감령군을 동원을 해서 이제 그 전봉준을 처단한다라고 하는 큰 계획을 세우고 먼저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살다. 예, 우두머리니까 전봉준을 제거하면 되겠다. 어. 그렇게 해서 또 전봉준이 있었던 곳이 장터니까 상인들에게 변장을 시켜서 아주 날랜 병사들 몇 명을 한 7, 8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전봉준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꾼 같지 않은 거예요. 눈치가 있군요. 장사꾼 같지 않아서 저 사람들 뭐냐 잡아라. 이렇게 해서 잡아서 그 옷짐을 풀어보니까 그 안에 무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잡혀서 물어보니까 김문현이 보냈다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바로 참수를 당하게 되죠. 예. 역시 노두 장군이 보통 사람은 네,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했던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지 군인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살단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김문현도 이걸 서울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 한 달 가까이 지나서 2월 10일경에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되는. 네,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 고부에서 기포가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보냈는데 그 조사관을 안핵사라고 했어요. 네. 안핵사라고 불렀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장흥부사였던 이용태를 부릅니다. 네. 이용태는 여기 고부에 와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부에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익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던 봉기까지도 전부 동학도들이 일으켰다. 예. 그래서 이 동학도 놈들을 잡아 없애야 된다. 동학군을 색출한다고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이제 그 동학군을 색출한다는 명분 아래 그 집안에 있던 가산을 빼앗아 가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긴 조병갑의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가재는 개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당시 관리였으니까 농민들이 잘못한 것을 우선 삼는 거죠. 근데 이제 백산에서 지켜보던 전봉준이 지금 이러다가는 재산 다 뺏기고 탄압받고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발통문에서 확인된 것처럼 야 이거 이대로 탐관오리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라고 준비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새롭게 뭔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월 20일 날 이제 무장포고문을 통해서 기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고부로 들어옵니다. 예, 고부를 점령해서 그 당시 이용태한테 붙잡혀 있었던 원민들 그 사람들을 또 다시 풀어주고 이용태가 착복했던 그런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백성들한테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각 지역의 접주들에게 백산으로 다 모여라고 해서 당시 기록에 보면 약 한 4,000명 정도가 백산으로 모였다고 해요. 꽤나 큰 물.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고부 한 지역이 아니라 이 호남 일대 모든 동학도들과 그다음에 세상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 원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집결시킵니다. 저 대장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산대회 이후에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전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전주 쪽에 올라가서 전주 아래쪽에 원평에 가니까 이제 전라감령의 부대가 전주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산이었던 도교산, 두승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두승산 자락에 전봉준의 부대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관군은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황토제에 이제 수경을 하게 되는 거죠.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황토현 전투의 이제 전야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평등을 외쳤다라는 것은 조선시대 목숨을 내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정말 이 백성들 동학군에게는 큰 의미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4월 6일 날 밤에 이제 관군들이 이 일대에 이제 진을 치고 수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관군들은 동학군들이 오합지졸이니까 내일 아침에 다 쓸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 전날 여기에서 뭐 술도 마시고 예, 기생도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남원에서 오는 군대라고 원병이라고 관군의 옷을 갈아입고 예, 이 지역을 들어갑니다. 예, 일부가 들어가서 관군들에게 동학군이 여기에 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동학군이 매복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인을 합니다. 야. 예,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빠지고 네. 동학군이 관군들을 습격해서 거의 그날 밤에 이 일대에서 뭐 많은 기록에 보면 약 한 700명 정도의 관군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습, 유인 전술, 기환 전술, 매복 전술 엄청나게 많은 전술이 하나에 그렇죠. 다 들어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황토현 전투가 끝나고 나면 조선은 조선의 운명이 전봉준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 동학군의 기세가 커지게 되고 전봉준의 사회적인 명망, 동학농민군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기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동학군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승기를 잡으니까 바로 전주성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전주죠. 그런데 전주성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무래도 전주를 점령하려면 인원도 더 많아야 된다. 그다음에 군량미도 더 확보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무기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남행을 합니다. 남쪽으로 장성 이렇게까지 영광, 장성, 한평 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각 지역에 있었던 동학도나 원민들을 다 이렇게 동학 농민군의 합세에 흡수하고 지금의 장성의 황룡촌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서울에서는 중앙군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합니다.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었던 동학군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직책으로 해서 홍계훈을 이제 임명을 해서 홍계훈이 인천에서 서울의 주력 부대죠. 우리가 경군, 장유영군, 총영군, 그 다음에 평양에 있었던 서영부대 이렇게 내려와서 동학군을 따라서 이제 쭉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와서 그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장성의 그 황룡광변에서 밥을 먹고 있는 동학군을 이학승이 이끄는 별동대 한 700여 명이 보고 밥 먹는 동학군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대포를 쏘게 됩니다. 아이고. 동학군은 당시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당시 동학군이 만들었던 뭐 기상천외한 무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장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태요? 예, 장태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닭을 키우기 위해서 대나무를 이렇게 얽어서 만든 속이 비어 있는 그래서 속을 이렇게 비어서 그 안에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장태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을 한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무게도 나가지 않으면서 당시 총을 관군이 쏘더라도 그것을 뚫을 수 없게 돼요. 방패같이? 네, 방패처럼 그 장태를 굴리고 그 뒤에 동학군들이 오게 되니까 관군들이 쏘는 총을 막으면서 앞으로 진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크게 해서 크기가 뭐 우리 임 교수님부터 저한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굴리면서 4-5명이 가서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관군을
정말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작전을. 네, 그래서 관군들도 이 저게 장태라고 뭐지? 하는 것을 네. 예, 처음 보니까 저기 뭐지 하다가 이제 예,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왔던 중앙군을 이제 이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동학군을 꺾을 군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허. 네. 일본과 청해 침탈 그리고 탐관오리의 북정이 이어지던 19세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 사상은 농민들을 위로하고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다. 특히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전봉준과 고부 군민들은 사발통문 거사 계획을 통해 봉기를 든다. 이후 안핵사로 임명된 이용태가 고부의 당도에 동학도를 탄압하자 백산에 모인 동학도는 황토연 전투를 치르며 승리를 거머쥔다. 교수님, 도대체 제대로 된 교육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학군은 기상천외한 작전들이며 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봉준 장군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 이 군서 같은 거. 군사 소설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총대장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것도 농민군들 중에서 그나마 공부도 했고 또 군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병서 사람이 같은 걸 읽으셨. 그렇죠. 근데 그분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술과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이 그 총지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전봉준 장군이 전술을 사용하면서 거듭되는 전투 속에 정말 실력이 들어갈 때 조선의 관군들, 특히나 조정에서는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봉준 장군이 이제 연전 연승을 하면서 전주성으로다 이제 근접하니까 조정도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당황한 거예요.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황룡촌에서 졌단 말이야, 패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건 도저히 여기서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고종에게 그 외국군을 좀 청빙을 해달라, 초청해달라 그런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역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 얘기를 듣고 거절을 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그러면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듣고 와라. 그래서 그걸 한번 갖고서 우리 대화를 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풀어줘 보자라는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청나라에게 군대 요청을 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했는데 당시 좌우정이었던 김병실이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해결은 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조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이제 아주 은밀하게 인용준이를 위안스카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청나라의 아주 그 실세죠. 위안스카이에게 비밀 보내갖고 청병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위안스카이는 이제 그 청병 요청을 받아들여갖고 청나라에 있던 이용장에게 이제 연락을 하죠. 그래서 이용장이 5월 1일 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청병이 준비를 해서 오는 겁니다. 5월 그 7일인가 청나라 군대가 이제 그 아산만으로다가 처음에는 이제 한 400명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그 이전에 천진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네. 그 천진조약의 그 합의문 중에 양쪽 청나라가 됐든 일본이 됐든 어느 나라든지 조선 땅에 군대를 파견할 땐 통보를 한다라고 그 합의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합의 약속에 따라서 일본에다가 그 우리가 군대 파견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때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청나라보다도 하루 앞서서 그러니까 5월 6일 날 그것도 인천항으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전주성 가까이 쪽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 이제 인천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5월 6일 날 인천항으로 다 들어와 갖고 그 다음 날 바로 서울로 다 옵니다. 한양에 와서 이제 한양의 용산에 주둔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나중에는 이제 최종 병력 숫자는 8,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까지가 늘어납니다. 이제 그 이제 청일 전쟁을 준비하고 아주 그때서 작심을 하고 들어왔다고 알 수 있죠. 그 정도 병력이면은. 그러니까 동학군들은 당황할 수뿐이 없죠. 자신들의 거사가 자신들이 혁명을 했던 것은 외국 군대를 불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그 아주 객관적으로 저는 그냥 한번 짚어보자면 동학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인간의 평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도 대신들도 탐관오리도 평민들도 노비들도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을 몰아내자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고종은 동학군은 비도
네. 이가 아주 그 비도이자 도적들이다. 다 이제 죽여서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극혐, 네. 아주 혐오감을 강력하게 드러내요. 그 정도로 다 이제 기득권 세력에게 있어서는 동학은 위험 요소였죠. 네. 네, 어찌 되었든 간에 동학 농민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세상을 좀 바꾸자라는 거였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갑자기 이 외세 주도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그 정도 일본마저 들어올 거라는 거는 사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랬죠. 동학의 어떤 그 기포의 목적이 보국안민이었는데 외국 군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시 전봉주는 전주성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홍계훈은 전주 바깥에 완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전봉준이 이제 홍계훈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홍계훈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이제 공동의 목적은 보국안민에 있고 홍계훈의 입장에서도 외국 군대가 자기가 주장해서 들어왔지만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피해를 이제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니까 예, 외국 군대를 몰아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5월 8일 날 이 홍계훈과 전봉준이 약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전주화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전주화약 이후에 이제 전봉준의 부대가 전주성을 빠져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전라도 지역의 53개 군현에 소위 그 유명한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관민상화, 관과 민이 함께 정치를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최초의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2차 봉기가 이루어지는 9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은 뭐 열을 가지 못한다고 하나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 것 같지만 너무 슬픈 세상이 열릴 준비가 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네.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에 자 최초의 그 진짜 관과 민이 함께 정치하는.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그 우리 동학혁명 기록물을 인정하면서 이 직강소를 굉장히 주목했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 기초이자 산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이고 최초의 자치적 그런 정치를 했던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거를 통과했던 사람이 이제 전봉준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대로 너무 아름다운 그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죠. 6월 20일 날 이제 일본군이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교정청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궁극기무처를 만들어서 이제 궁극기무처에서 일본 주도의 그 갑오 개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노골적으로다가 고종을 비롯한 이제 그 왕족들을 인질 삼아갖고 지네들 맘대로 이제 개혁을 해나가니까 농민군들은 당황할 수뿐이 없죠. 야 이거 우리 재기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가 이제 서서히 이제 9월 달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추수가 끝나는 그런 이제 9월 달로다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가 마무리된 뒤에 이제 다시 동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청일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쯤 됐을 때 9월 10일경쯤에 이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호남의 동학도들이 삼내 지방에 이제 서서히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기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물론 그 경상북도 예천 같은 데서는 이미 2차 기포 내기 전에 벌써 전투가 벌어졌어. 이러다 보니까 그 삼내 지방에 이제 호남 지방의 동학도들이 모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학도들이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월 최시영이 계속 건의를 하니까 해월 최시영이 그 당시 이제 옥천 충북 옥천의 그 청산이라는 곳에 숨어 계셨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9월 18일 날 그러면 이제 총기포하자. 호랑이가 우리를 물으러 왔는데 우리가 부직갱이들이라도 들고 싸워야지.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전국에 있는 동학도들이 총 일어나라. 그러니까 총기포령 또는 총동원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9월 18일 날 해월 최시영이 총동원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호남 지방이 국한됐던 동학농민혁명이 전국화되는 거예요.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전국에 동학도가 있는 데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날 이제 전국화되는 거죠. 약간 1차 같은 경우는 탕관우리와 이런 힘든 세상에 맞서서 보국안민과 인간의 평등을 주제로 이렇게 1차 기포가 일어났다면 2차는
외세에 맞서서 이 시작된 기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기록을 보니까 일본군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빨리 너희들이 일본군에게 동학군을 섬멸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최후 통첩을 한 날이 또 9월 18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9월 18일 날 일본군에게 동학군을 토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동학군 학살 또는 주살, 토멸, 완전히 토멸은 우리말로 하면 씨를 뽑는다는, 씨를 말린다는 얘기니까 동학군의 씨를 말리는 그런 작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한 부대였던 후비보병 제19대대가 10월 중순쯤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동학군들도 그동안의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좀 해왔고 승리를 거둬왔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이 일본군에 비해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이 일어났던 그 동학군을 우리가 흔히 북접이라고 얘기하는데 호소 동학군이거든요. 충청도 동학군들을 논산에서 전봉준과 이제 손병희가 만나서 공주를 진격하기 위해서, 공주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투에 벌어지는데 그 공주를 넘는 고개가 그 유명한 우금치 고개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 4일 동안 수십 번에 걸친 전투가 이루어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적인 열세,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수만 명이 희생됐다라고 이야기되고 그 이후에 동학군들이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원평 전투, 태인 전투 이렇게 해서 11월 24일 날 동학군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눈물을 머금고 후일을 기약하자 이렇게 해서 동학군을 해산하게 됩니다. 태인 전투를 끝으로 해산한 전봉준은 순창으로 숨어들었다가 순창에서 임병찬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주에 압송이 됐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1895년 3월 29일 날 당시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덕명, 성두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 이 유전사 보시면 우금치 전투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무기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였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그들의 정신, 이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많은 희생을 남긴 동학농민혁명이었지만요. 그래도 지금 허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불평등을 깨트리고 평등을 나아가자라는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 동학농민운동 계승사업회 내지는 기념사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당시에는 동학군을 탄압했던 조정에서도 이제 지금은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5월 11일 그 황토현 전투가 일어났던 날을 이제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성격이 됐으니까 동학농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식은 사실 일제시대에도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는 그 민간 이렇게 지역에서도 행사가 계속 있었고 1968년도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정읍시가 최초로 황토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56회째를 지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그 단일 행사로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진행해 온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정읍시가 이런 걸 또 선양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그 유적들을 발굴해서 이제 그 선양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갑자기 녹두장군 이야기를 하는데 새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가 뭘 알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